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유라 아나운서 대신 오늘 라디오 전망대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는 걸 막아달라면서 지하 주차장 출입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현관으로 출입하라고 했습니다. 특혜로 보일 수 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식 출석을 고수하면서 지하 주차장 앞에 대기할 것을 고려해서 이것은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전 국민이 비상계엄 피해자이며 수사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일 연말밤 국민들의 평온을 깨트린 느닷없는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도 일반인과 같아야겠고요.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검의 결론까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27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듣죠. 네, 지난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초 상임위에서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주도로 부결됐던 순천시 스포츠파크 조성 공유재산 매입 안건이 단 한 표의 차이로 의결됐습니다. 네. 안건이 의결되자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이 민주당 순천 지역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포함된 순천시 의회 12명의 의원들에 대한 인신 공격성 메시지를 내면서 지역 일부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안건 의결 이후 김문수 의원 및 소속 비서관이 SNS를 통해 스포츠파크 추진 공유재산 매입 안건에 대해 반대한 11명의 의원들은 의인이고 찬성한 의원들은 거숙이라며 과격한 표현을 담은 글과 그림을 올렸습니다. 네네. 김문수 국회의원 비서관의 비난 입장이 담은 글이 올라오자 김문수 의원 역시 해당 글과 그림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고 민주적 행정 절차 무시하는 순천시와 윤석열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글을 통해 순천시의회 국민의힘과 진보당,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네네. 이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 순천시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공유재산 매입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고 해당 안건 의결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입장을 낸 것인데요. 외부에서 바라보면 누가 봐도 민주당 지원위원회의 내분 양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의원을 정당이 공천하는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지역위원장과 소속 정당시 의원들의 갈등 양상이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지방의원을 정당이 공천하고 또 정당 지역위원장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간의 갈등 상황,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김문수 민주당 순천갑 지역구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시장이 이끌고 있는 순천시 집행부, 또 사안별로 의견이 갈리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갈등과 분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해 4월 이후 순천시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노관규 무소속 시장과의 불협화음이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노출되었고 또 지역의 일부 현안 문제에 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정치적인 선택도 김문수 국회의원의 의중과는 일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이 김문수 민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순천시의회 23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의중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역구 시의원들의 자신에 대한 일종의 반란 행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에 앞서 지방의원들이 정당보다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심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으로 가보죠. 광양 지역 불법 현수막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최근 광양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 단속이나 과태료 증수가 미비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네. 광양시 관내 불법 현수막 날림은 도심은 물론 농촌 지역까지 주요 도로변이나 교차로에 현수막들이 개천되고 있는데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도심 불법 현수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분양 광고 목적의 홍보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의 경우 이 비용을 들여 지정된 게시대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분양 광고 시행사들은 불법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에 불법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이 현행법상 단속과 함께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나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네네. 최근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광양시나 순천시 모두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이 지자체가 봐주기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 게재를 봐주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까지 적발 건수나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광양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2023년에 2억 1,480만 원이고 2024년에 4,397만 원,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1,24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최근에 불법 현수막 난립 상황을 감안하면 단속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입니다. 순천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는데요. 최근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순천시가 해당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2천만 원씩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 일부에서는 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높이고 불법 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철거해 신고할 경우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단속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또 단속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여수 소식 들어보죠. LG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었는데 일단 집단 해고 위기는 넘겼다고요? 네, 지난 18일 LG화학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달 30일자로 3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다며 해고 철회와 함께 최저 낙찰제 폐지, 단체 협약을 포함한 포괄적 고용 승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노조의 강경 대응 표명 이후 지역사회의 차원의 우려가 나왔고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고용 안전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노조는 회사 측과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합의가 진행되면서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일단 해고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합의가 결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여수산단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구조적인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노조는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 중심의 도급 구조와 불투명한 입찰 방식, 최저 낙찰제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 조정의 명분으로 등장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은 누군가요? 송도 도선 선장 이강동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은 송도 도선을 운항하는 이강동 선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수에 섬이 많이 있는데 네. 송도는 어디에 있는 섬인가요? 이 송도는요,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율촌 제1산업단지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율촌 제3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바다 물막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섬이었던 송도가 육지가 되고 마을은 사라지게 됩니다. 송도가 아직은 섬이기 때문에 이강동 선장이 송도 주민들의 유일한 뱃길을 책임지고 있을 듯한데 네. 매일 운행을 하시나요? 네, 이 마을 소요 여객선인 송도호는요 하루에 7번 섬을 오갑니다. 네. 그러니까 왕복 14번인 건데요. 음.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간격 운항을 합니다. 이강동 선장은요 송도 선장으로 10여 년 동안 이 송도 주민들 발휘돼주고 있어요. 와. 이 고령 주민들이 많은 마을에서 이 도선을 운행해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세금도 마다하고 이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2시간마다 운행하지만요 주민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로는 설창이 한 10년이 넘고요. 해수로 했다가 좀 쉬다가 또 했다가 이런 거 합치면 한 10년이 넘고요. 이제 마을에서 이제 도선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돈도 보수도 작고 자유도 없고 여기에 됐어요. 나가 젊다고. 이제 시간 여유가 없어요. 시간 여유. 요거에 딱 매여 갖고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별로 또 없네. 배로 타고 와야 되는데 섬인데 어떻게 동네를 위해서도 또 많이 또 한 거죠. 바쁜 사람 있으면 시간을 안 따지고 바로 나가. 그럼 그 시간 사람이 아프다는데 시간 기다리고 있을 건가? 안 되지 말이. 야, 멋지신데요. 네. 주민들이 자신을 좀 필요로 할 때 네. 언제든지 달려가는 슈퍼맨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매일 운항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해진 운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쉬는 날이 없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계속 365일 계속 정말요? 일을 했다고 해요. 작년부터 한 달에 2번 쉬는 날이 있어서 그나마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크게 아프거나 병원 입원할 일이 아니고서는요 운항을 꼭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 매일 마을 송도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좀 만나면 동네 이장님만큼이나 주민들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송도 선장 이후에는 어르신들의 운전기사까지 좀 도맡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주민들 대부분이 노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송도를 타고 송도 선착장까지 나오면 차를 타고 또 율촌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동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를 정박하고 또 남는 이 2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 차량으로 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개인 배를 이용해서 태우기도 하고요. 송도 어르신들의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 아니면 또 너무 시키면 좀 또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항상 걱정이 됐지 뭐. 간다 하면 또 집에까지 찾아가서 또 데리고 모시고 나오고 그래.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 몇 시에 간다고 하면 또 같이 기다렸다가 오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또 율촌까지 실다 주고 나가 차로 걸어가려면 멀잖아요. 차가 없을 때는 또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율촌까지 나오라고 하면 나가 또 실로 가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갖고 또 섬에 들어가고 누구나 또 하면 도선 선장이다 하면 또 그렇게 했겠죠 뭐. 그런데 송도호에는 특별한 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송도 천장 한켠에요 제비집이 있어요. 네, 정말 혹시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제비집이요? 아니요, 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배 한켠에요 천장에 노랗게 그 진흙으로 빚어진 제비집이 아직도 있어요. 야. 좀 보고 왔는데요. 크지 않은 도선 안에 몇 해 전부터 제비가 날아와서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품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와. 제비는 항상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비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웠는데 올해는 제비도 송도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을 아는지 찾아오긴 했지만 알을 낳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이 송도 선착장에서 송도로 있는 다리가 진항되면서 이전에 운행했던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로 운행하면서 이 제비들이 이제는 떠나구나라는 걸 아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비가 왔다가 배에 똥만 이렇게 싸놓고 알을 안 넣고
그러다가 지금 없어요. 가불고 없어. 사람이 있어도 막 들어와. 알품 물라고. 배가 일촌으로 나오면 제비가 배 뒤를 막 따라다니. 그래갖고 이제 졌다가 정박을 해놓으면 주구들이 이제 밤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박해 놓게 거기서 이제 자고 해년마다 와요. 왔는데 올해는 이상원이 공사를 해서 그런가 제비가 알도 안 나불고 가불었어. 배가 또 노선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없어요. 가불었어. 송도 주민들이 이주를 준비하듯이 네. 매년 오던 제비들도 이제는 송도 주민들과 함께 이주를 준비한다. 네.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강동 선장도 송도 주민이시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송도 운항을 중지하고 이주를 또 준비하실 텐데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강동 송장 역시 송도에서 나고 64년 동안 살아온 송도 토박입니다. 네. 그래서 송도를 떠날 준비를 하는 마음 편치 않은데요. 이 송도 운항을 마무리하면서 한동안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을 잡아온 이 송도의 조타기를 놓을 생각하면 시원섭섭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특히 송도 선장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던 것만큼 서운함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암만 해도 8월 달이면 끝날 것 같아. 차 도로를 지금 송도로 보고 가고 있어. 8월 달 되면 이제 연결되면 이제 도선이 필요가 없죠. 차로 다니지 이제. 나가 이제 운전을 할 것 같아. 통업버스. 올해 안에 다 나갔구나. 시원섭섭합니다. 한두 달 남았네. 이제. 원래 본 고향이 64년을 살았고 뭐 마음이 뭐 좀 접차고 좀 뭐 고향이 없어졌는데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어찌겁니까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뭐. 그런데요, 이강동 선장이 저희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이강동 선장은요, 오래전 연락이 두절된 하나뿐인 동생을 찾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동생이 송도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고향에 찾아왔을 때 허무하지 않을까, 또 하늘 아래 둘뿐인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방송을 통해 꼭 찾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 동생 이강선 동생인데 한 20년 넘을 거예요. 소식이 없으니까 치이고 나오고 둘이 뿐이라 이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남았어. 어디 산지를 알아야지 연락이나 한번 줬으면 쓰겠네. 네, 이제 운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송도호는 송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율촌 앞바다를 가릅니다. 또 이 바닷길을 함께 이강동 선장은 마지막 운항까지 주민들을 위해 조타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런 일이 송도 이강동 선장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과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과 마지막으로 방송을 진행한 지가 이제 4월인데 두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잘 지내셨을까요? 네, 뭐 저는 그동안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제6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가 열려요. 네. 이 준비한다고 좀 일주일 동안 바빴고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덥더라고요. 한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장마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거버넌스 대회가 내일까지 이루어지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내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이 있습니다. 네. 세미나실에서 우리 그 전남연대의가 주관하는 지난 그 비처혁명 또 탄핵집회에서 모였던 강장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좀 우리가 일상에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안착시킬지 여기에 대한 토론회가 있는데 우리 김석 사무총장님도 주제 발표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네네. 뭐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주제 발표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 관심사가 이제 광장 민주주의를 얼마나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오늘 주제도 나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놀라운 그 타운홀 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의 주민 생각이 반영되는
어떤 제도화 또는 뭐 기구화 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걸 하나 빠뜨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25일 네네. 올해가 75주년 그 6.25가 그렇죠. 네. 있었잖아요. 전쟁이 어디서 끝난지 아세요? 어디서 끝났죠? 전쟁은 사실상 휴전협정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 우리가 현재 종전이 아니고 휴전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그 전쟁이 휴전된 것은 사실 지리산에서입니다. 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마 53년 7월 17일인가 휴전협정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54년 4월 1일 날 지리산에 대한 그 입산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아.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 전쟁이 휴전됐다. 일단 종료가 된 거죠. 아. 근데 그럼 지리산의 입산 금지는 언제부터 된 거냐? 네. 여순 사건 때부터 지리산의 입산 금지가 해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25를 호남 제주 YMCA식으로 기억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순 사건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금종령이 해제된 지리산에서 매년 6월 25일 그날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도 관계없이 6월 25일 날 지리산 노고단에서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호남 지역 어디 발길 닿는 곳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전쟁과 여순 사건으로 학살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리는 누군가의 미리 세대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이번 6월 25일 날 지리산 노고단 갔다 왔는데 안 피곤합니까? 엄청 피곤해 죽고 지금까지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월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토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근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순천에 국제 와이즈맨 남산클럽 이침식이 순천에 됐습니다. 남산클럽 화이팅. 예. 파이팅입니다. 네. 저희는 앙상블 여성클럽 이친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두 분 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 대통령실과 초대 내각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누가 합류하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사실 광주와 전남의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 지역에서 지역 안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와 또 더불어서 이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광주를 찾아서 지역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런 주요 의제 중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요. 이 차례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 정도까지? 네, 계엄령에 그리고 내란 정당으로 지탄받으면서 네네. 이번 대선에서 참혹하게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느끼고 향후 이 국가 경제는 폭망했고 정치는 실종됐고 외교적으로 완전 대한민국 궁지에 몰려 있다면 이 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부 전체를 관할할 게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을 앉힐 수 없으니 그러면 국무총리가 웬만한 행정부를 다 거느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국무총리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그동안 대선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정책에 대해서 국무총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뭐 생각을 좀 바꾸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이 인사청문회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깽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깽판을.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질을 너무 떨어뜨려 네. 버렸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서로 토론회 발표를 하고 서로 그 학생들끼리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표도 바뀌고 이러거든요. 찍을 때. 이건 완전 인사청문회 그 과정 자체를 안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둘러보니 네네. 크게 막 두세 가지인데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의 재산 2억. 아니 2억이면 요즘 우리 주변에 아파트 전세값만 해도 2억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평생을 정치만 했던 국회의원이 2억이라면 청렴하게 살았다라고 봐줘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법 출판기념비 이야기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재산 행성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면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 운영하고 대통령을 보필할지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요. 너무나도. 정말 화나는 청문회였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 좀 화가 나셨을까요? 일단은 이 청문제도 도입 자체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에. 네네. 그때는 장관까지 한 게 아니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 했었죠. 그 이제 정착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그때 이제 공직자의 도덕성, 윤리 저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의 청문회는 낙마 청문회,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장관들, 특히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환경부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네. 토지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자연의 일부인 토지를 사랑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일기도 하고 그래서 낙마가 대단히 많았었고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과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보다도 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는 식으로 호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엊그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도대체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재산에 몰두해버리고 뭐냐면 병역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본인이 병역에 엄청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재산권 형성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검증받아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뭐랄까 추잡하다 그래야 될까? 예,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가지를 좀 봤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자료 제출 미비 뭐 이 과정은 있죠. 뭐 근데 충분하게 2주 전부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출하는 자료 내용이 달라지면 준비를 못한 것은 사실인데 네. 자료 제출 미비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법상 경고를 할 수 있어요. 기관 경고하고 개인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경고하고 넘어가고 네. 정책 그리고 검증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저는 정부 조치법상 대통령이 거리되었을 때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정부 조치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거리 시에 권한 대행의 역할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 법상 다양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하면 그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국무총리. 나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거의 뭐 국민의힘은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네. 그런 과정으로 간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권력 견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협치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죠. 보니 정책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기조로 삼을 거냐 뭐 이재명 정부가 공정 성장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 거냐? 총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뭐 할 거냐라고 하는 정책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2억, 6억 장롱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워딩밖에 기억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어떤 청문회에 대한 의견들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에 대한 인사 전반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든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또 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능력하고 충직함, 청렴성을 본다 그랬어요. 충직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기준으로 좀 그 후보자들을 좀 평가해요. 일 잘하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든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후보자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계층이나 지역을 좀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덕성과 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네. 저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추천제 제도를 좀 도입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지역과 계층의 의견들도 좀 들어봤던 그래서 예전에 후보자 인선 과정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 100점으로 기준한다면 저는 한번 7, 80점은 충분히 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인 정부는 이건 뭐 거의 뭐 10점만도 안 되는 흐름이었잖아요. 이런 기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200% 이상 더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파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일단은 평가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 추천제를 한 것들이 좀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표는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추천제가 사실상 자칫 그 관리가 잘못되면 인기 투표일 수 있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서의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추천제를 하면서 본인들의 인사 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추천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먼저 제시한 어떻게 보면 국민 참여 방식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각 장관 후보들은 국민추천제에서의 어느 라인에 있었고 또는 어떤 제안과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전제 브리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브리핑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게 각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좀 나와주길 바라는 측면이 없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앞서 아나운서께서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호남의 그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 없었습니다. 네. 이거보다는 국민추천제가 더 앞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과거의 인사와 관련된 평가들, 뭐 지역, 그다음에 뭐 학력, 그다음에 네. 남녀, 뭐 성별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인사균형을 맞춰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능력과 국민들이 얼마나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또는 그 인사 전문가들에 대해 팔로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명은 좀 부족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사실상 뭐 광주와 전남의 정치인이 아직까지 이름을 못 올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광주 전남 내에서 뭐라 그럴까 계층을 대표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각인선에서 행정관료 출신들은 제외합니다. 대체 이재명 정부도 네. 특별하게 기획행정이나 예산을 다루거나 고도의 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떻든 계층이나 그 해당 전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봐야 되는데 네. 뭐 그중에서 1차적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있을까 봤는데 대부분 검찰 출신들이 많아요. 강주 전남. 일단 뺄 거다. 일단 뺄 왜 거다. 법무부 장관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영역에서 전남 지역이 주로 어디를 갈까? 지금 관례상 보면 농림축산부 장관 정도가 네네네. 순천대 학장 출신, 농대 학장 출신의 총장이었던 분들이 가거나 아니면 전남 서부권에서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갔거든요. 네. 이게 만만한 것이 농림부 장관이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도 전북은요. 통일, 국방, 외교는 이 사람들의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동영 의원처럼 통일 영역의 전문가 없고요. 안규배 의원처럼 국방위원회에서 몇십 년을 있었습니까? 네.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성이고 못했으면 바꾸거든요. 네네. 이런 과정을 본다면 강주 전남에서는 오랫동안 국회 활동 속에서 해당 전문 영역을 판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럼 학자나 연구기관 중에서도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행정부는 약간 정책적으로 진보적 스탠스 계층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 해당 분야에서 한 발 더 앞서가는 행태를 취하고 그러면 대통령실은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요. 그래 두 가지가 맞춰야지 정부가 운영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 학계나 그럼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런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처음부터 이런 인물들이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소한 이런 장관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려면 10년 전부터 혹은 정치적 입장도 명확해야 된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알겠습니다. 없었다. 이런 네. 겁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 인력풀과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까지도 다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 아니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용 코드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능력이 있나 없냐 이런 문제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고 호남의 정치적 수준과 어떤 정치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상당히 높지만 그것을 실용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우리에게 조금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상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이재명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네. 전남 도지사와 그 광주시장이 쩔쩔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좀 너무 나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써준 걸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진 사람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실증적으로 정부가 뭘 해줄 걸 요구하고 그냥 있는데 계속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건 이제 사실은 그 경상도 지역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는
권력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즉답을 받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외되다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행동의 측면은 조금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라도 좀 행정, 정치, 그다음에 인재, 연구 이런 곳에서도 필요하고 실증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금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네. 그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는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그렇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프리토킹할 그렇죠. 수 있는 실력이 저는 장관급이 돼야 된다. 전 되게 놀라운 것은 그날 그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저 몰랐거든 잘. 근데 그 면적이 몇만 평인지를 이재명 대통령 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몇만 그동안에, 평이던가요? 300만 평이 좀 넘던데 네, 맞습니다. 탄약고하고 막 이렇게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남 쪽에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구기관, 교수나 행정 관료 중에서 저는 내심 개인적으로는 네. 그 나주 국회의원인 신정훈 네네. 국회의원 정도면 농림수산부 장관 정도는 갈 수 있겠다, 행안부하고. 근데 네. 우리 주철현 그 여수시 국회의원님도 농림수산위원회 열심히 네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이 껴주세요. 신정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나주시장도 하고요. 특히 이제 나주 농민의 출신입니다. 물론 그러네. 예, 미문화원 정거농성도 있지만 네네네. 나주 농민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무소속으로 시장도 되고 했던 분인데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농업 비서관을 단연간 했잖아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서 네네. 내심 기대를 해봤는데 안 된 이유는 본인이 뭐 도지사 나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 이유가 있네요. 장관직을 한두 명 고사 받더라도 아마 강주시장이나 도지사를 하려고 네. 거부했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좀 지방선거 있습니다. 때문에 호남 지역의 인재들이 등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장관하면 2년을 해야 그런 될 거 부분도 아니에요. 있을 수 그럴 있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놀라운 계속해서 분석입니다. 네, 타운홀 미팅 이야기를 네. 좀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운홀 미팅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단히 파격적이었죠. 일단은 중점은 어쨌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무안, 광주시 전라남도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할 테니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고 무안이 광주나 전라남도에 대한 굉장히 무한 불신이 있었는데 네. 현장에서 그 이유도 알게 됐었고 그렇다고 어. 하면 무안이 직접 사업자로 좀 뛰어드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대안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특히나 네네. 제주항공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특별법 시급하게 제정되면서 나왔던 어떤 그 피해자들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들도 좀 바로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진행된 측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풀뿌리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해 보면서 제가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 회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대단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주민 참여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동원된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어제는 그런 타운홀 미팅이라고 한다면 동원된 경험이 주민 참여의 경험으로 바뀐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시민과의 대화를 몸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저도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짜여진 어떤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시민과의 대화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의 방식을 통해서 개선되고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그 타운홀 미팅에 적합한 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줄 아는 자치단체장, 시의원 이런 호남 정치, 특히 호남의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필요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타운홀 미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방자치가 좀 혁신되기를 바라는 그런 좀 꿈을 좀 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회의원 차수나 또 도지사 그 횟수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김능욱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네네. 쉽게 말해서 도지사도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차수도 더 높고 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저는 좋다. 강기정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김능욱 지사한테 네.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냐 물어봤는데
버벅거리고요. 저는 완전 고구마가 목에 확 걸린 줄 알았어요. 부끄럽고 속된 말로 우리가 쪽팔리다 하고 말할 정도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고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였을까 할 정도로 행정고 출신이잖아요. 그럼 대체 뭘로 행정고시 됐을까 할 정도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맞아요. 대한 네. 언급이 없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요. 네. 타운홈에서 잡히면 물밑 교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최고 똑똑한 인재가 올라가서 어제선 정도 논의하고 이러면서 그럼 느낌상 우리 대통령께서는 군공항 문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이번에 자꾸 자로 찾으신다면 그렇죠. 아이고 본인도 그럼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가 문제인지 보고 원고 없이 본인도 한 20-30분씩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냥 간 것 같아요. 전혀 스타일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전혀 스타일 파악을 못했고 국립의대 관련해서는 윤석열 때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번에는 하지 못해? 이번에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손을 들어다라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 되죠. 우리 그때 6.25 갔기 때문에 제가 이 타운홀 미팅이 있는 걸 알았으면 저 6.25 그 지리산 안 가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강주 전남에서 사실상 그 강주 군공항 어떻게 보면 인간공항과 통합공항이었죠. 이 무한으로 이전 문제는 상당히 한 1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였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6차 TFT 모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동안 아마 강주도 이 문제는 이제 쉽게 접근 못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300평방 정도 되는 군공항을 좋다 무한으로 다 이전하자. 네네. 그럼 뭐 앞으로 이거 국제선도 없고 당신들은 무조건 이제 무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주 시민들은 비행기 타려면. 네. 그러면 그 300만 평 땅은 강주시가 알로 먹으려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대통령께서는 뉘앙스를 보니 그러면 기대 이익이 얼마냐.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무한에는 얼마나 줄 거냐 이거거든요. 무한에는. 기대 이익이 자꾸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2조 원입니다. 그러면 2조 원을 그렇지. 강주시가 다 알로 먹을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1조 5천억은 무한 줘야 된다. 전라남도 줘야 된다. 그러고도 이전할래라는 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또 놀라운 것은 그 일조기가 어쨌든 개발이익이잖아요. 예, 아파트를 맞습니다. 지어서 만들겠다는 개발이익입니다. 거잖아요. 도대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국민이고 광주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거 잠깐 국방부 있다 위임해주고 있는데 그거 이전 받아가지고 광주시가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그 돈 누구 거냐는 거죠. 광주 시민들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거잖아. 그걸 개발 기획이 1조를 무한하게 주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무 놀랍더라고 그 과정들이. 그러면 이제 강주는 지금까지 군사공항만 가고 민간공항 놔두자 이랬잖아요. 네네. 실력들이 다 드러나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김능록 지사는 문제제기 해야죠. 당신들 너무 그 심보 부리는 거 아니냐, 놀부 심보 아니냐 한마디도 문제제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전라남도 도의원들이 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총장님 잠깐만. 그러니까 왜 전남대 의대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 아니, 만약에 전남대 의대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 오늘은 군공항에 집중하고 전남대 이야기는 따로 한번 자리를 만듭시다 할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 입에서 전남대 의대 이야기가 나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왜 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능력도 없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의과대학 문제는 공공의대 영역이었어요. 네. 지역의 필수 의료, 중증 그리고 위기 센터 중심으로 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채우자는 건데 네. 그러면 공공의대와 전남대 국립의대는 무슨 차이가 있어 하고 대통령이 물어보면 지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좋다. 이 과정은 앞으로 그러면 당장 내년에 신설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그 사이에 전남 지역의 필수 의료라든가 공공의료 정책은 전라남도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냐라고 대물어치기 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대물어치기 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그럼 그런 이야기를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음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님 뭐 만들어지고 대통령실에 뭘 한번 해봅시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왜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 전라남도에 막 의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대 설립에 굉장히 수고한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뭐 이렇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여간 그렇게 좀 하자고 하는 이야기 좀 아쉬웠다. 어쨌든 뭐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언급을 좀 하지 못했다. 한 가지부터 이야기돼요. 네네. 강기정 시장 굉장히 유명한 운동권이고 이 말빨이 엄청 좋은 양반이거든요. 네. 근데 타운홀 미팅에서 쩔쩔매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정도의 실력으로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일하는 건 참 쉽지 않겠다. 쉽지 않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들이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졌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라남도 도지사의 직간접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후보군들이 상당히 좋아했을 거다. 근데 사실상 후보군들도 그만큼 뛰어난 그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보장이 어렵다라고 봐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정부 초기 인선이나 정책적 소외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니면 뭐 압도적인 지지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지.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네네. 그 엊그저께 만들었던 그 타운홀 미팅의 그 기준이 지방 그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준도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호남은 고민하겠죠. 민주당의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물 중심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준 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정권자가 퍼실리테이터가 돼버리니까 네. 뭔가 조정이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결정권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 버리니까 논의의 실행력과 가치가 높아져 버려요. 네.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가 아니라 촉진의 수단으로 써버리니까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이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싹 바꿔야 됩니다. 싹 바꿔. 혁신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번 타운홀 미팅도 보면서 특히 강주 전남 지역은 지역사회도 저런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구나.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치와 경제,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는 혁신과 변화의 아이콘들이 상당히 내년에 좀 지지세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일방적 시민과의 대화가 제발 혁신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주민을 동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혁신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27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성 이선화, 진행 김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